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를 한 달 뒤로 연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전화통화 이후 나온 건으로 당초 EU에 부과하기로 했던 50% 관세를 7월 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좋은 합의에 도달하려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가 H20을 대신할 중국 수출용 새 AI 칩셋을 출시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새 칩은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아키텍처에 기반한 GPU로 빠르면 6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중국 시장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중요한 시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회계연도 기준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들에 이어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 국가인 미국도 원전을 확대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오는 2050년까지 4배로 확대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화석 연료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통해 원전 르네상스를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지난주 각종 호재로 랠리했던 암호화폐가 차익 실현 매물 출현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4위 리플은 1.3% 하락한 2.3달러를 기록했으며 비트코인은 10만 8천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3일 11만 1,970달러까지 치솟아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관세 협상 진전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속보를 봤을 때는 이 내용은 7월 9일까지 일단은 유예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애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폰에 대해서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게 된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나 여기에 삼성도 같이 거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개장하고 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떨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향해서 다시 한번 무역 협상에 대한 발톱을 드러냈는데요. 한 달 정도 유예되긴 했지만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로는 코인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반등 신호가 켜졌다라고 하는데요. 가격의 흐름은 어떤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아이폰도 관세 폭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럽연합을 향해서 다시 한번 협상에 대한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6월 1일부터 50%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침 속보를 봤을 때는 일단 이 부분은 유예가 된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체크해볼 부분은 아이폰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다시 25%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놨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확인을 좀 해볼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플을 미국에서 만들라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도널드 대통령이 이제 금요일 오전에 이제 SNS를 통해서 유럽과 무역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다라면서 이제 화를 좀 낸 것 같습니다.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를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EU는 수입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10% 관세하고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에는 이제 품목엔 더 높은 부과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추가 관세를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애플 팀쿡 CEO를 최근 만남에서 이제 아이폰은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 제조 아이폰에 대해서는 최소 25%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이제 대부분의 조립을 중국에서 이제 수행하다가 일부 공정을 이제 인도로 옮기면서 이제 관세 리스크를 이제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 달러의 이제 미국 투자를 하락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하고 이제 불만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런 발언 때문인지 애플 주가가 이제 이날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은 협상력 압박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뭐 약간 의문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EU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위원장인 말씀하셨던 위원장은 협박이 아니라 이제 상호 존중에 대한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익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존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이제 이런 타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아이폰은 미국에서 전면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부품 조작이라든가 조립 라인이라든가 기술 인력이 사실상 지금 미국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현재 이제 중국 수준의 대규모 인프라 같은 걸 갖추고 있지 못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로 이제 TSMC 같은 걸 좀 볼 때 인력도 이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이 위협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 제조업에 대한 복귀와 이제 정치적 기반을 내년에 있으니까 중간 선거 같은 이런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복합적인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번 어떤 압박은 애플의 공급망에 대한 전략과 글로벌 무역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이 이제 궁금한데요. 사실은 유럽연합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6월 1일자가 나오면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주말 사이에 있었던 관세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에 들어와서 직접 생산을 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이걸 옮겨오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무역 전쟁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더불어서 애플까지 같이 좀 포함해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일단 미국에서 만들라는 리쇼링 압박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애플을 정조준한 정치적 타깃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미국 안보 경제와 책임지라는 보수층 결집에 대한 어떤 전략과 맞물리면서 다른 빅테크들도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배신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5천억 달러랑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공장이 아니라 어쨌든 전부 다 보면 이제 약간 전략적인 투자만 이루어지지 공장 같은 인력들이 이제 많이 충원된 이런 전략적인 투자가 아니라 전부 다 보면 어떻든 테크노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배신감이 좀 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EU와 기술 안보나 복합적인 정선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형성이 좀 되면서 약간 미국과 유럽의 어쨌든 기술 중심의 무역이 충돌이 격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애플과 글로벌 분산의 생산 전략의 한계가 좀 노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수익성보다는 정치적 리스크 회피가 우선순위로 부상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적인 공급망의 재편도 가속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향후에 많은 빅테크들의 문제나 어떤 숙제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라고 표현하면서 애플도 나왔지만 삼성도 같이 거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나이 인증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에 가면 텍사스주의 앱스토어 책임법이라고 해서 아이폰 사용자들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애플의 CEO인 팀 쿡이 텍사스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고 로비스트를 대거 투입하면서 총력전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책임법이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노력을 좀 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지난 주말에 상당히 이제 뜨겁게 이야기가 됐었고 사실은 이제 미국에는 이게 상당히 이제 언론들을 뜨겁게 했던 법인데요. 이게 이제 애플이 사실은 텍사스 법안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제 사용자 연령을 뭐라 그럴까 이제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되는 법입니다.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텍사스 주에서 이제 이게 시작된 법인데요. 앱스토어 책임법이라고 하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팀 쿡 CEO가 직접 텍사스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나 구글이 로비스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앱스토어에서 있는 어쨌든 이런 앱스토어라든가 어쨌든 그 팀 쿡이라든가 이제 애플과 구글이 로비스트까지 투입을 해서 이제 전력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앱스토어에 있는 이제 애플과 구글이 사용자 나이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계정과 연동해서 앱스토어를 다운할 경우에 승인을 필수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텍사스는 공화당 주도로 두 번째 큰 주죠. 이제 이 법을 성공을 하면 다른 주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요 법을 이제 다운을 받을 때 부모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제 이미 유타나 시행하고 있고 9개 주가 유사한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데 요 법은 뭐냐면 이제 다운을 받을 때 이제 19세 이하에 있는 주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측은 부모가 이미 이제 아이의 이제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어린아이는 서비스 약관에 이제 동의할 법적 권한이 없고 온라인에서 성인 노출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법안이 이제 반대하는 측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텍사스의 민감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유해 콘텐츠가 아닌 다른 앱도 부담이 되고 법안들은 앱 책임을 앱스토어에 전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앱을 가진 어떤 애플이라든가 구글이 다른 것들도 많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플랫폼이 많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이것들이 향후에 이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있는데 애플은 이제 지난해 이제 루이지나 주에서도 유사 법안을 이제 지지한 요 부분을 이제 막으려고 했던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무산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한숨을 돌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향후에 많은 법안에 대해서 많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은 앱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플랫폼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소송이 엄청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 막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순한 이슈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의 지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견제가 시작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 보호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개인 보호에 대해서 향후에 IT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이제 나서기 때문에 이건 이슈가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어디로 기울지에 대해서 정말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성년자 보호와 또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있어서 미국 시장 안에서 갈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애플 입장에서 본다면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애플과 구글 같은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책임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애플과 구글이 이렇게 로비 활동을 펼치면서 총력전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앱 생태계와 사용자 권리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의 게이트키퍼에 대한 권한이 확대가 되는데
기존에는 개별 앱 개발사가 이제 콘텐츠 견환에 대해서 책임을 졌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법안은 앱스토어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애플이라든가 구글이 전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앱을 다운을 받았을 때 그들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한 생태력에 대한 통제 권한이 이쪽으로 다 모이게 되기 때문에 모든 앱에 대한 통제에 대한 책임을 애플이라든가 구글이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강한 보호에 대한 기대가 되고 개발자 입장에서 진입 장벽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이 구글이나 애플에 대한 책임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플이나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말 이 무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나중에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애플이나 구글은 이거를 이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로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정치적 관점에 대해서 유도를 하거나 특정 성향에 대해서 이제 광고나 이런 부분에 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자신들이 이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빅테크들은 단순한 사업자가 아닌 정책 조율자나 수준에서 정치적 행위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은 나중에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사용자 권리에 대한 이중적 관점을 시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호나 감시에 대한 경계를 벗어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나 이제 프라이버시에 동시에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자신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위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신들은 하고 싶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고 싶지가 않은 부분을 권한을 벗어나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싶지 않은 거고요. 로빈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도입이 되게 되면 중소기업 개발자들은 연령 학위나 이 부분을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구현 이런 부분을 소수 대기업만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은 활동을 통해서 애플이나 구글은 단지 기업 이익만을 위한 움직임이 아닌 플랫폼이 법 시장이라든가 윤리 경계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에 대한 거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플랫폼 책임론이 좀 부각되면서 사용자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정리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국제학생 110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를 포함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전면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학문적 다양성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미국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적인 이점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2023년에서 2024년 한 해 동안만 보더라도 국제 유학생 110만 명을 통해서 4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9조 원 정도 미국 경제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텐데 일단은 전면 금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기사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미국 대학의 이제 미국 대학 학문의 공동체이자 이제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산업은 사실은 적자이지만 미국의 고부가가치이자 미국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의 많은 부분이 외국인 학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말씀하신 대로 약 59조 원이 이제 외화가 국제 유학생을 통해서 미국 경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제적으로 얻고 있지만 사실 미국 경제도 유학생들을 통해서 많은 걸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대부분은 학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생활비, 민간 소비로 이어지고요. 미국 유학생 감소는 단순한 입시 제한이 아닌 수출 산업의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유학생들은 등록금 수입이 핵심 버튼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미국 대학의 재앙은 미국 대학 재정의 불안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보조금도 있지만 미국 재정의 상당수는 미국 유학생이라는 게 또 시사하는 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2기가 이제 미국의 어쨌든 유학생을 제재한다. 그러면 미국 유학의 어떤 대학도 재정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연구력이 악화되고 미국 재정이 불안정하게 되면 연구력이 악화되고 인재 유출이 같이 되고 이런 것들은 연쇄 충격을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명심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전략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생은 글로벌 우역의 세력의 어떤 씨앗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 또 긍정적 인식과 네트워크 유지에 또 약화가 올 수 있고 유학생의 입학 제약은 국가 브랜드의 영향력이 수축이 있고 경제나 정치나 이런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유학생이 없으면 미국 대학이 무너진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식 교육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등교육, 대학 교육까지도 일단 위기가 좀 불러오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제 유학생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얻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제 학생 유입이 만약에 중단되게 된다면 미국에 있어서 교육 경쟁력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연구 인력의 이제 상당수가 사실은 이제 스템이라고 그 미국에서 많이 연구를 하지 않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박사 과정의 70% 이상이 외국 출신이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분야가 없어지면 미국의 상당히 어쨌든 근간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분야가 유학생의 차단은 첨단 산업의 어쨌든 뿌리를 줘야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 분야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첨단 분야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없어지면 근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대학 랭킹 및 글로벌의 어쨌든 경쟁력이 하락되지 않을까. 이제 매년 이때 어쨌든 글로벌 랭킹을 매기면 미국 대학이 상당한 순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비율이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 있는데 이 글로벌 대학의 평가 지표에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유학생들이 빠지게 되면 이 랭킹이 사실은 명문대라고 해도 국제화라든가 이런 게 아카데미 위상이라든가 매력이 모두 쇠퇴하지 않을까. 하버드생의 어쨌든 28%가 이제 국제대학생인데 이 대학생이 빠지게 되면 이 랭킹도 저는 사실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대학의 어쨌든 유학의 브랜딩도 많이 훼손될 것 같습니다. 열린 기회의 나라는 유학의 선호도의 이미지가 균열이 어쨌든 발생하게 될 거고요. 유럽의 어쨌든 아시아라든가 캐나다 등 대양 국가로 이제 수요가 이동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교육의 어떤 허브로서의 독점점 지위를 보장받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캠퍼스 내 이제 학문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다양성도 급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면 미국 대학의 창의력 리더십도 함께 채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인재 공급망에 있어서도 축소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충성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외교랑 안보 정책의 두뇌라고 불리는 곳이 국가안보회의 NSC입니다. 그런데 루비오가 금요일에 NSC의 인력의 50% 이상 축소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에 맞춰서 조직도 개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조직 개편을 좀 기반으로 한 내용 중에 충성심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논란들이 어떤 내용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NSC는 국방부의 이제 국방부라든가 CIA라든가 국무부 등을 이제 부처간을 조율하는 핵심 기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 NSC에 대해서 예전부터 약간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내부 반대자 집단으로 약간 인식해 왔어요. 왜냐하면 2019년에 이제 탄핵 당시에 이 NSC에 있던 알렉산더 빈드먼이라는 중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이제 조사하는 어떤 그 핵심적인 증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루비오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조직을 통해서 이제 이 강제 휴직 처리를 이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제시하는 해체를 주시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찾는 조직을 했고 루비오와 함께 NSC를 이끄는 이 조직을 어쨌든 조율자로 이제 하면서 이 조직을 해체하고 다시로 이제 반대파를 많이 이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처리해왔고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줄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를 해고해왔고 줄여왔고 불신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루먼 조직 이후에 상징이자 이런 부분들을 변모해왔으면서 최근에 절반 이상으로 줄여오면서 이제 해고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줄여왔는데 요 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줄이면서 요 부분이 이제 했고 최근에는 NSC가 이제 요 부분에 이제 균형 감각을 조직해왔는데 이런 감축은 악화를 불러오면서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충성심을 중시하고 재편하면서 전문성보다 충성심을 중시하는 역할이 되겠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해야 되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이런 중심이 되고 그래도 선호도보다는 이를 정당화나 정책하는 이런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정책의 영성성이 악화되고 외교 리스크가 확대되는 이런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외교 정책에서도 전문성보다는 충성 경쟁의 산물이 될 경우에 미국의 대신뢰도가 이제 깎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문성 기대보다는 NSC를 더 의심하고 권력의 폐쇄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정보기관이 국무부라든가 이런 거 전통적인 게 아닌가 견제 균형의 구조가 붕괴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NSC를 두고서 해체 수준의 개편이 일어나면서 논란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개편의 기준이 충성심으로 보이다 보니까 더 큰 논란과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NSC 같은 경우에는 외교랑 안보 정책의 두뇌라고 그동안 좀 불려왔었는데 NSC가 이렇게 축소를 좀 하게 된다면 미국 시장 안에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략적이라든가 뭐 정합성이랑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무너질 것 같아요. 대외 정책이 즉흥적,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뭘 많이 합니다. 트루스 소셜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약간 쇼하듯이 약간 지금도 TV 쇼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정책이 즉흥적 증가가 많이 이어지는 게 많은데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즉흥적으로 많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일관된 대외 정책이 유지되는 체계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즉흥적으로 하는 게 많고요. 지역별이란가 이슈 전문성이 붕괴되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뭐 남중해 공세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확장 전략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력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않고 미국의 기민한 대외 정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적 방어 정책에 치우하는 게 많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동맹국이나 파트너 전략 조율이 능력이 예전보다 너무 많이 낙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이런 게 NSC가 이게 기민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토라든가 G7이라든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이 다자간 협의체가 안 되고 전략적 설득력이 부족한 거에 따른 게 여기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위기 관리라든가 복합 위협 대응 체제가 취약하게 되고 이는 미국이 복합 리스크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어떤 통합 전략이 어려운 구조로 전환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 대한 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NSC 충성 기준으로 해서 재편됐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고 있는데 탑다운 외교가 전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 같이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들과 사위가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을 통해서 5월 19일에 지금 설립서에 서명을 했고요. 금요일 기준으로 플로리다주에 공식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일련의 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두 번째로 만든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도서관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지난해 12월에 이제 등록했고 두 번째인데 이제 세제 혜택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재단 명단 이사의 에릭 트럼프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위가 한 두 번째 브루스로 이제 된 건데 이게 이제 두 번째인지에 대한 건 공식 해명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고 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거액의 이제 자금 유입이 예고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송으로 이제 메타하고 ABC에서 3,700만 달러 받은 걸로 이번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든 거고 비영리 지위를 승인될 때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돼 있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재미있는 건 카타르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기증받은 전용기도 나중에 이번에 여기 이제 하고 전시물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은 이제 로널드 대통령이 전시한 에어포스 원 사례와 유명한데 요 부분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해갖고 이제 관련각도 끌어모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트럼프 정치의 브랜드를 제도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도서관 설립은 요 하고 나서 이제 도서관은 정치적인 아카이브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의 거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지금 많이 모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당한 정치 자금의 확보도 약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영리 재단에 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 혜택에 대한 것들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이제 ABC 뉴스나 이런 메타에 대한 엄청난 금액을 받은 거에 대해서 두 번째를 자신이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유산이라는 목록으로 이런 것들 합법적으로 가질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법적의 방어성에 대한 기초 인프라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치에 대한 탈정통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트럼프 재단에 대한 뭐 암호화폐 같은 그런 자금들도 나중에 가지고 대한 합법성을 나중에 어떻게 가지게 될 거에 대한 것도 요구를 통해서 자신이 좀 가지고 있을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위험 부상과 함께 공적인 이면 세탁을 복합적인 수단을 가지게 대한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영리 목적이긴 하지만 정치 자산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 좀 주셨고요. 도서관이 이제 정치 허브로서 설계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적 그리고 재정적인 효과가 조직의 운영과 또 미래 계획에 미치는 영향들을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금 면제에 대한 승인과 이제 자금 유치 및 영향력에 대한 확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 자금 유입과 관련된 세금 리스크를 우회하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를 통한 이제 공익 활동을 포장할 수 있고 정치적 활동 및 탈정치화라는 전략적 효과를 가져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있고 재단 법인을 통해서 이제 정치 활동의 합법적 플랫폼을 구조화시킬 수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법적으로 정치 캠페인 활동에서 이제 관여하지 못하지만 정치적 유산 보호에 대한 교육 목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선거 캠페인을 못해도 영향력을 통해서 여론 장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점을 마련하는 것 같고요. 도서관에 대한 기부금을 법적 방패로 가능하기 때문에 민형사 리스크에서 이제 자유로운 별도의 정치를 이제 보호 구역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쨌든 영향력과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봤을 때는 비영리 승인 지연 때는 또 프로젝트 착공도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6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링크 남아공 진출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스타링크에 대해서 본격 도입을 위한 정책 검토 절차에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단어가 지분 등가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포용적 정제 정책을 좀 유연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로벌 자본 유치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경쟁적 신호를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인종차별에 대한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운영해 왔는데 자국의 어쨌든 역사적인 글로벌 디지털 주권에 대한 모색을 하면서 신경제에 대한 어떤 정책을 신호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 정치에 대한 어떤 방아쇠를 닦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흑인이 아니라서 뭐 스타링크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차별적 비판을 하고 이는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야권을 반발을 초래했는데 단순한 사업 승인이 아니라 국가 주권이나 글로벌 자본이라는 구조적 갈등을 노출됐는데 이런 것들은 무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익을 하면서 이제 승인을 따내고 여러 가지 이권을 좀 받아냈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격차 해소 논리를 와 이제 인종 정의나 프레임이 충돌을 했었는데 접속 권리와 이제 진정한 권리 이양인지 아니 혹은 새로운 국제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그 대통령이 워싱턴 회담을 가진 직후에 이슈를 넘어서 많은 이권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링크는 이제 테슬라의 어떤 부자의 여러 가지 이권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막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많은 이권을 가져가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핵심 정권이 있으면서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단순한 착수를 넘어서 담론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권을 가져가면서 향후에는 많은 이권을 가져가게 되면서 단순한 위성 진출이 아니라 머스크가 위성 글로벌 진출이자 트럼프의 이제 아프리카 외교 진출 레버리지자 인종 내 논란과 이런 걸 넘어가지고 외교 진출이자 기술 외교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아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 기업에 대한 지분 대신 투자 선택권을 좀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남아공 또한 또 형평성 대신에 외자 유치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계속해서 스타링크 사업을 여러 국가를 통해서 좀 펼쳐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남아공에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아프리카 디지털 헤게모니 경쟁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선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정치적이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인프라에서 이제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고 이제 여러 가지 다민족의 어쨌든 여러 가지가 이제 선점해 있는데 여기를 선점하게 되면 다른 아프리카도 선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인터넷 보급 느린 아프리카 대륙에서 선점했다는 측면에서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의 식민화라든가 디지털 기회 대륙이라는 두 가지 시선 충돌 속에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남아프리카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의 귀환이라는 내러티브로 브랜드라든가 정치적 어떤 상징의 강화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남아공은 사실상 단순한 시장의 의미가 아니라 머스크 개인의 어떤 서사적 귀환의 무대라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자산화의 대상의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진출은 사실 기술의 남아공을 다시 돕는 억만장자의 어쨌든 귀환? 약간 그런 의미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위성의 통신이 어쨌든 데이터 주권이자 금융의 에너지의 어떤 진출로 플랫폼의 전환적 기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타링크는 뭐 사업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어쨌든 우주라든가 지상이라든가 금융의 또는 인프라의 어떤 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인프라의 시발점으로서 남아공을 선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 주셨고요. 또 스타링크가 아프리카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관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파이 네트워크의 토큰파이에 대해 무기한 선물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2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이번 상장을 통해 투자자들은 파이 토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최대 20배 레버리지로 롱 또는 숏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는 파이가 주요 현물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생시장에 첫 진입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이 선물은 만기일 없이 실시간 정산되며 해지나 단기 투기 전략 모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배 레버리지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파이 가격은 0.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핵심 개발진에 집중된 토큰 분배 구조와 특정 지역에 편중된 노드 분포로 탈중앙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장이 유동성 확대에는 기여하겠지만 현물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 없이는 장기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행사 중 하나인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가 오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행사는 금융 자유를 핵심 주제로 전 세계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 스트래티지 회장 마이클 세일러, 블록스트림 CEO 아담 백 등 400명 이상의 연사가 참여하고 참석자 수는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비트코인과 부의 미래, 자산 관리 및 상속 전략, 미국의 다음 황금 시대 등 다양한 주제가 준비돼 있으며 티켓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티켓 가격은 $519부터 최대 2만 1,000달러까지 다양하며 VIP 패스에는 비트코인 위크 전 일정과 사교 행사까지 포함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기관 투자자와 업계 리더들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논의하는 글로벌 인사이트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도지코인이 희귀한 아담과 이브 패턴을 완성하며 1달러 돌파를 앞둔 상승 랠리를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월 25일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도지코인의 주간 차트에 강세 전환 신호로 알려진 아담과 이브 이중바닥 패턴이 형성됐습니다. 이 패턴이 완성될 경우 최대 약 90% 가까이 상승해 목표가는 1.081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약 0.2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0.569달러 구간을 돌파할 경우 본격적인 상승세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강세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고래 지갑들이 최근 수십억 도지코인을 매집한 것으로 나타나 저가 매수 후 상승을 이끄는 전례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육성 기조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은 규제를 완화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과세체계 개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 등을 포함한 7대 공약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기준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전산장애나 해킹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임원의 범죄 이력이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논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규제와 성장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의 유연성과 실사용 기반이 테스트 베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트론 가격이 최근 단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0.3달러 저항선 돌파에는 실패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2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트론은 0.265달러 이상에서 거래되며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저스틴 선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밈코인 투자자 만찬에 참석한 이후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며 시장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만찬은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렸고 행사장 밖에서는 외국인 정치 자금에 대한 우려 속에 항의 시위도 벌어졌는데요.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피로감이 나타났습니다. 트론 선물 거래량은 감소했고 미결제 약정도 10% 넘게 줄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데요. RCI 지표가 강세권을 유지하며 0.265달러 이상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0.285달러, 나아가 0.3달러 돌파 시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의 입법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연루 의혹으로 민주당의 강력한 개정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5월 24일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연방 면허와 보안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상원에서는 대체로 민주당의 찬성을 받았지만 최근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USD1 스테이블 코인의 외국 자본 연계 전황이 드러나며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등은 부패 방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일부 의원은 개정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USD1은 아부다비 기반 기업 MGX가 바이낸스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며 채택한 결제용 코인으로 외국 자본과의 유착 가능성이 공식 조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자산 분석가 트레이딩샷은 역사적 데이터와 기술적 분석을 근거로 현재 비트코인이 가장 약한 상승 주기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특히 과거 주기와 비교했을 때 현재도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정점은 2025년 10월에서 12월 사이, 가격은 최대 20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 역시 비트코인이 내년 8월까지 1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요. 또 다른 전문가 게르트 반 라게는 비트코인의 반복적인 컵앤핸들 패턴을 언급하며 현재 가격 대비 3배에서 6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승장은 선형이 아닌 복리적 흐름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암호화폐 XRP가 60일 안에 약 1,700% 급등해 27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에그레크립토는 XRP가 2017년 강세장 당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당시에는 약 63일 동안 1,77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XRP는 21주 지수이동 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있으며 가격이 2.3달러 이상에서 유지되면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2.7달러에서 양봉 마감 시 상승세가 본격화되고 3달러 돌파가 결정적인 촉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XRP는 최근 일주일 동안 소폭 상승하며 현재 약 2.3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ETF 승인 기대감과 실사용 사례 확대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지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S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는 역시나 많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관세 50%를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 7월 9일로 유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큰 충격이 있지 않을 조금은 좀 낙폭을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일단 이러한 이슈 있었다는 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금요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도 좀 살펴보자면 감세안 통과로 인해서 좀 출렁이는 시장이었습니다. IRA 세액 공제 폐지로 인해서 2차 전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계속해서 낙폭을 좀 그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가 2,600포인트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부터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 금요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2,600포인트 회복도 못했고요. 외국인들이 또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전거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금요일장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트럼프 감세안 이게 네. 하원에서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큰 충격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선조정이 좀 들어왔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미국에서 실제로 봤을 때도 크게 이제 흔들리는 모습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이제 상원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그때 변동성은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또 있어서 그래서 시장에 큰 반응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상원의 통과의 뉴스가 또 있다면 그때 또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의 경우에는 이 감세에 대한 이 통과 소식과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은 그래도 조금 회복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장이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 하락폭, 국내 증시가 지난 5월 달부터 해서 올라가다가 최고점을 14일 날 찍고 나서 그때부터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 조정폭이 크진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2,600포인트라는 어떤 중요한 기점을 굉장히 중요한 그 선으로 이제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포인트가 조금 내려온다 하더라도 또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미 한번 넘어섰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의 내용들은 좀 털어내는 장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 날 또다시 뉴스가 좀 있었는데
바로 트럼프 이 대통령 쪽에 대한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 대한 이 관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정이 들어왔고요. 아마도 국내 증시에는 유예가 좀 됐어요. 오늘 속보가 나왔는데 유예가 된 부분으로 인해서는 국내 증시가 미국장처럼 큰 조정은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장 오픈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세가 7월 9일로 좀 연기가 된 상황이니까 좀 이 점은 우리 시장 오픈한 다음에 또 출발한 다음에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애플이 지금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 거래일에 애플 주가가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해외 생산 제품이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더해서 이 삼성전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갤럭시에도 6월 말부터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에도 지금 불똥이 좀 튄 상황이거든요. 오늘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최근에 갤럭시 S 엣지 출시가 또 있었고요. 미국 네. 쪽에 판매가 또 시작이 되는 이 시기에 맞물려서 이런 악재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1, 2위, 애플하고 삼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1위하고 2위를 또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3위와의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삼성하고 애플의 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애플의 경우에는 생산량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의 경우에는 베트남 쪽에서 50% 이상의 생산을 하죠, 스마트폰을. 그리고 정작 미국 안에서 생산되는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삼성 갤럭시 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경쟁 업체들이 두 기업들이 모두 다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에만 충격을 준다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3위와 격차도 워낙에 좀 크고 그래서 1위하고 2위와의 이 격차 자체가 사실은 이제 둘 다 공통된 그 관세를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삼성전자가 크게 여기에서 뭐 뒤처지거나 큰 피해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애플이 주가가 빠졌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또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충격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애플이 주가가 빠졌지만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는 반등이 나왔다는 점 좀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호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파운드리 이야기입니다. 이 닌텐도의 대규모 계약이 있으면서 드디어 역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애플에서도 이 반등이 있었던 것만큼 삼성전자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많이 나눠서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삼성전자 쪽은 사실 악재는 맞아요. 지금 지금 보면 엔비디아 쪽에서 HBM 반도체를 그동안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사실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이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삼성 쪽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이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AI와 관련해서 HBM 반도체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뒤처졌고 하이닉스가 우세하다. 이런 전망들로 인해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계속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대부분 이게 지금 칩 같은 경우에도 H칩이라든지 호퍼칩이라든지 또는 블랙웰 그리고 또 루빈 이 칩 자체가 결국은 이제 TSMC 쪽으로 이 파운드리 쪽에 물량을 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렸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에서의 이 강점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도 지금은 TSMC하고의 어떤 뉴스 이런 일시적인 어떤 둔화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그 HBM 칩도 역시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요. 결국은 경쟁력이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당장 뒤처졌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뒤처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만큼 앞으로의 약진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주가도 이미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저는 뭐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약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또 기다리고 있는 발표가 있죠.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이 중국의 H20 그 칩에 대한 수출 견제가 있으면서 지금 이 반도체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주춤한 상황인데 SK하이닉스에서도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작용이 될지 좀 관망세인 자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쪽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엔비디아는 보통 실적이 굉장히 좀 늦게 발표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실적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요.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AI 쪽에 대한 굉장히 좀 큰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칩 H100에 머금가는 이런 칩도 역시 중국에서 만들었다라고 뉴스가 좀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의 독주를 중국이 오히려 좀 견제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른단 말이죠. 거기다가 관세 정책, 이거 역시도 엔비디아의 수출을 또 막게 되는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앞으로의 시장의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결국 과거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이 젠슨 왕이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만약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좀 낮추거나 또는 중국에 대한 어떤 우려감 또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경우에 엔비디아 주가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관련 종목들인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이제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이제 관련 종목들 엔비디아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번 주는 실적 발표 이후를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오히려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사는 것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뒤에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0.5%, 0.2%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내내 좀 급락을 면치 못했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오늘 장 전에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IRA 새 공제 폐지 이야기로 인해서 2차 전지줄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 태양광 이 한화솔루션이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연일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 이제 그만 봐야 할까요? 애초에 태양광 쪽을 저는 좋게 보진 않았어요. 지금 요즘에 IRA 감축 법안에 대한 이제 세액 폐지에 대한 뉴스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조금 더 폐지가 빠르게 된다면 네. 그럼 결국은 이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 방향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쪽의 정책이 거의 없어요. 결국은 이쪽은 폐기할 가능성이 높았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태양광 쪽이 만약에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 시장 안에서 이걸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제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한다, 미국 내에서 크게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해외에서 싸워야 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는 이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이 가격의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장 역시도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체들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당시에도 제가 방송에서도 이때 정리를 좀 하고 나오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도 해드렸던 것도 바로 그 부분이고요. 태양광 쪽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번에 과거에 이만큼 올라갔던 종목이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좀 싸네라고 해서 저가 매수로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또 하락이 또 기다릴 수 있지 모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번 조정 충분히 많이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노려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조정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대선 정책 테마주와 함께 묶여서 좀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이런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좀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신 만큼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태양광 쪽으로 그랬다면 사실 요즘 풍력 쪽으로는 그래도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고요. SK 이터닉스 쪽으로는 좋은 흐름 보여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쪽으로는 어떤 모멘텀 가져가면 좋을까요? 태양광 업종하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풍력 업종은 약간의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태양광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 대한 그리고 중국 견제에 대한 어떤 뉴스들로 인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워낙에 그 태양광 폴리실리콘 자체의 가격이
미국하고 이제 다른 한국하고 이제 중국의 이 가격 차이가 워낙에 크게 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태양광 쪽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풍력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건 과거에 우리가 이 정권에 대한 어떤 이제 이 관련주로서 국내 그 정권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풍력입니다. 그동안 풍력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큰 상승이 있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이 풍력 쪽은 조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이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기습 관세를 예고하면서 증시는 위축된 흐름을 보였고요. 다시 한번 관세 리스크가 부각이 됐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증시도 아시아 증시 전반과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 파란불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이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5% 상승해주면서 2,598선 지나가고 있고요. 2,600선 터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0.22% 상승해주면서 71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S25 엣지를 국내에 정식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이 해외에서 생산되는 휴대폰에게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를 하게 되면서 애플과 함께 삼성전자가 언급이 된 상황입니다. 애플도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3%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삼성전자도 그 흐름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1% 가까운 낙폭 그리면서 53,7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지난주장에서는 1%가 넘게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0.5%가량 하락하면서 조금은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현재 19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과연 오늘 안으로 20만 익스를 다시 탈환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7%가량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적 분할을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제주 지위도 살짝은 위태로운 게 아닐까 싶었는데 오늘 장안에서는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글로벌 제약사들과 잇따라 대형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5개월 만에 연간 누적 수주액이 3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장안에서는 그래도 2%가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IRA 수정안 통과 여파로 2차 전지주들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전국 전력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ESS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2038년까지 40조 원 시장이 열릴 전망이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장안에서 강세 실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KB금융이 현재 시총 5위로 올라섰습니다. 1.2%가량 상승세 보여주면서 10만 원 선을 돌파한 모습인데요. 지난주에서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 하락을 했고 또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융주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18% 오른 상황이고요. 현재도 시총 5위까지 올라선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7%대 약세,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0.3%대 약세 그리면서 오늘 조선과 방산주 쪽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0.17% 그래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는 계속해서 미국의 고율 관세와 또 원화 강세라는 흐름이 겹쳐지면서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장안에서는 그래도 0.17%대 강세 나타내고 있지만 반대로 기아는 0.7%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0.3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HLB는 보합권에서 지나다가 현재 0.7%대 상승 전환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에서 3%가량 오름세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어졌던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 오늘은 좀 개선된 모습으로 변화한 상황입니다. 페트론의 경우에도 시총 5위로 올라섰는데요. 2.5%가량 강세 나타냈습니다. 페트론은 국내에서 특허를 추가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서 상업화 기반에 대한 구축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서 보여줬던 5%의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 또 추가 상승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시나 상승세, 파마리 썼지만 현재 2%가량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나머지 단에서는 전부 다 1%에서 2%가량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분위기 좋은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26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양시장은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상승하면서 2,600포인트 돌파했고요. 코스닥이 0.8% 향해서 또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또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환율이 1,369원대 지나고 있는 점도 포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투톱은 오늘 살아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하게 오늘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도 환율이 1,700원대 아래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네요. 네. 일단 환율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긍정적이죠. 근데 네. 국내 증시 사실 오늘 아침에 이 상승폭으로 봐도 미국장이 지난 금요일 날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0.4% 그리고 코스닥이 0.8%가 지금 올라왔다는 건 미국장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큰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수급이 좀 없다라는 건데요. 수급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부터 해서 이 매도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수급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소폭 수익으로 좀 잡혀가고 있거든요. 거기다 기관 쪽에서도 매도가 200억 정도인데 이 매도 금액 자체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수급이라는 건 아침에 좀 흔들리다가 결국은 또 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 시총 상위주 이 IT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여기에 이 두 기업은 약간의 걸림돌이 좀 있긴 하죠.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지 못하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장이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시총 상위주들만 올라가는 그런 장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시장은 올라가지만 정작 먹을 게 없는 그런 장이라고 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에 이제 장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매매 위주의 전략들을 좀 트레이딩 위주의 전략들을 짜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끝까지 봐야 되지만 수급에 대한 불안감, 환율에 대한 문제도 크게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이 주가의 어떤 어느 정도의 이제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시장에 반등 나올 때 여기에서 매매를 좀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래도 반도체 투톱은 쉬어가지만 2차 전지주들이 워낙 최저가를 또 기록했던 만큼 오늘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3% 향해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굉장히 또 잘 갔던 원전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을 하면서 지금 2030년까지 원자로 10기까지 착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오늘도 올라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프리마켓에서는 4%까지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그 폭을 좀 만회한 것 같습니다. 0.4%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원전 쪽으로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원전주들은 여러 기업들이 있죠. 특히나 네. 지금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 역할을 또 해가면서 이제 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원전 관련주들은 정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외에도 우리가 한전기술이라든지 보성파워텍, BMT 또는 우리기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원전주들은 이제 국내에서도 정책주로서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트럼프 이 정권에서는 원전 쪽 굉장히 좀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이쪽에 조금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실제로 2050년까지 현재 사용하는 원전의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의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다시 이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주들은 대장주도 있지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과 지금은 지난번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 무산된 소식 때문에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 조정 과정과 함께 반등이 나올 때 좀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들도 분명히 좀 많이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차익 모양이 나오면서 쭉 내려가면 차라리 이런 시점에 맞춰서 좀 우리가 공략을 해보는 것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소폭 상승이지만 BHI가 오늘 하락하고 있어요. 이럴 때 BHI도 좀 노려봐도 괜찮은 건가요? 예, 상대적인 이제 주가의 그 상승과 하락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노릴 때는 뭐냐면 BHI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2% 조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오늘 다른 종목들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지 못했냐 이 차이거든요. BH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솔직히 앞에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 점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철에 US 스틸 인수 승인을 하면서 사실 US 스틸 쪽으로는 지금 21% 급등하는 흐름 보였지만 이런 철강업 쪽으로는 우리나라는 다소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쪽 철강 쪽으로도 좀 모멘텀 어떻게 지금 정비를 해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네, 가뜩이나 철강 업계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제철 쪽에서 US 스틸을 인수한다. 사실 그 전 정권 바이든 때는 막았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트럼프 정권에서 이번에 이제 승인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승인을 해서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국내 철강 업체들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현지 내에서 일본이 생산할 수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생산량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세 번째 손가락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생산량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국내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에서 점유율도 떨어질 거고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결국 철강 쪽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 US 스틸 인수와 관련해서 일본 쪽에 승인을 내줄 것처럼 이야기한 게 이거 관세 협상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관세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쪽의 관세가 지금 현재 3차 협상까지 진행이 됐는데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잘 이끌어내 간다면 일본은 더 많은 걸 주려고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만약에 US 스틸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는 국내 철강 업체들한테는 경계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철강 업계에게는 좀 아무래도 경계 대상이기 때문에 좀 이 점은 주의하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삼성물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2.7%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부터 불기둥을 뿜고 난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수혜도 있고요. 또 SMR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돈 이야기까지 같이 겹치면서 굉장히 또 호재 많이 받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삼성물산 더 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단계에 너무 많은 호재들이 겹쳤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걸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틀 연속으로 이것들이 나오면서 10% 이상 계속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단기에 너무나 많은 큰 이슈들이 있었고 그래서 수급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수급에 몰렸다가 또 빠졌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이제 밑에서 만약에 매수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라올 때 한 번쯤 잘 정리했다가 다시 빠졌을 때 접근하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재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좋아지겠지라는 단순한 접근으로 이제 들어가신다면 여기서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접근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올라갈 때 좀 잘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호재가 계속해서 쌓였던 만큼 좀 단기간으로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좀 이럴 때 좀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덩달아서 오늘 호재가 있어요.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5개월 만에 누적 수주액이 3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약 쪽으로도 지금 사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었는데 제약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 어떻게 좀 투자자로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제약 업체들,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가 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긴 해요.
조루 인플루엔자에 대한 뉴스도 있었고요. 네.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도 있었죠. 그래서 이 전염병과 관련된 뉴스들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들도 또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종양학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임상 종양학회가 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주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 시세들이 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워낙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이제 올라갔다 또 무겁게 내려앉았거든요. 재료들은 있지만 이 기업이 지금 여기서 당장 크게 올라가긴 어렵고요. 이 기업들보다는 조금 이제 주변에 있는 종목들이죠.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제약주들. 밑에서 지금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의 경우에는 대형 제약주들보다는 조금 이제 중형 기업들 쪽으로 좀 접근해 보신다면 이번 시세에 조금 더 편승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좀 바닥을 딛고 이제는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도 1%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도 오늘 4%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모멘텀 세워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월요일 개장을 했습니다.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아주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월요일 시장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 증시에 악세를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유럽에 대한 이 관세 50% 부과에 관련된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관세 리스크를 다시 재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커졌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선물 시장에서 약세를 좀 보였는데 이후에 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부분들은 협상용 발언이다라고 좀 사태를 좀 수습하면서 일단락은 좀 됐지만 오늘 시초에 우리 이 프리마켓 시장에서도 상당 좀 일부 좀 영향이 좀 있었고 본장 들어와서 일부 상승 전환하면서 일단 수급 주체가 좀 달라지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더해서는 속보로 좀 확인됐던 7월 9일까지 유럽에 대한 관세도 역시나 유예를 좀 한다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지수의 흐름들을 보면 미국 증시가 이 감세 정책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상황들은 기술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비교적 좀 견조했던 미국 증시의 흐름을 다소 좀 수급적으로 좀 제한시키는 모습을 보였었고 여기서 이제 6월과 7월로 좀 넘어가는 관세 협상에 관련된 어떤 본격적인 어떤 성과들이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좀 제시가 지금 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일부 우려감으로 좀 재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유효하지만 대체적으로 현재도 협상이 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일기 때의 흐름과도 상당한 유사한 흐름들을 현재 좀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안도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환율 기조가 전체적인 어떤 이 원화 강세 기조 국내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뭐 신흥국 주요 아시아 시장의 어떤 통화도
대체적으로 어떤 달러 약세 기조가 좀 더 나타내주는 그런 흐름들은 본격적인 어떤 이 원화 절상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외인의 어떤 수급이 크게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앵커님께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확하게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은 제시가 좀 되고 있지 못했던 점 이런 부분도 좀 아쉽지 않나. 다만 뭐 우리가 6월 초에 대선 이후에 하반기를 좀 기점으로 본다면 국내 증시의 어떤 부양 기대감들이 재차 좀 높아질 수 있고 증권사에서 이 하반기 코스피 상당 3,000포인트까지 좀 제시를 했죠.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인 차기 정권에 대한 증시 부양 효과 내지는 해당되는 주주환원 정책, 그다음에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기대감들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현재보다는 좀 완화된 수급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상과 관련해서도 일단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그때부터 협상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후보들도 이제 뭐 5,000피 이야기하면서 증시 부양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탄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디스 발로 인해서 일단 탄력이 좀 꺾인 느낌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증시 안에서 더 갈 모멘텀을 아직까지 찾기는 좀 힘든 것 같아서요. 이럴 때는 포트를 어떻게 구성을 좀 해가면 좋을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과거 대선 정국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대선 정책 기대감들이 초기보다는 지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수급적인 어떤 기대감들, 수급의 어떤 이 부각 관점에서는 크게 좀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네.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오히려 대선 전국에서 좀 마무리.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뭐 대선에 관련된 기대감을 갖는 정책주들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좀 가야 되겠다라고 좀 강조드렸던 이유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대형주 중심의 포트 재편을 좀 이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이후들은 기업들의 본격적인 자금 조달을 하거나 신사업에 관련된 또는 뭐 지배구조에 관련된 개편안들이 본격화되는 어떤 구간들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위주의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어떤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삼성그룹의 이 사업구조 재편, 지배구조 관련된 재편 기대감들이 재차 한번 부각이 됐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주사의 이 수급을 좀 이끄는 계기가 좀 됐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 부분들은 디스카운트 요인에 관련된 해소 기대감, 밸류업에 관련된 어떤 정책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된다면 PBR이 좀 낮은 그런 기업들을 특히나 뭐 대형주 중심의 현재 낮아진 주가 레벨단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은 뭐 비중을 뭐 적극적으로 중소형주 위주로 좀 가져가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점진적으로는 시총 상위 종목, 특히나 실적으로 좀 증명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크게 쉬어가는 구간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전략 잡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도 저PBR 관련주 위주로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올해는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처음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아침에 이제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100조 AI 펀드 시동 건다라고 하면서 오픈 AI의 CSO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단독 뉴스라 좀 더 봐야 되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먼저 오픈 AI 쪽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냈다, 만나자라는 요청을 보냈다라는 기사가 같이 보도가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AI 챗봇 관련해서 좀 반응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종목별로 차별화는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갔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큰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코멘트처럼 어느 정도 이미 주가에 대해서 정책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이 다 된 주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선반영의 관점도 일부가 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대선 토론회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발언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유력 대선 주자들이 AI 정책을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뭐 100조 원대 대규모 그다음에 뭐 정책적인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어떤 이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들이 대체적인 어떤 정책 기대감들을 모두 다 주가에 좀 반영시키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어떤 대안들이 부족했다는 평가들이 좀 나왔고요. 이 부분은 일단 뭐 AI 정책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 규모를 얼마만큼 배정을 하고 얼마만큼에 대한 인프라 투자, 어떤 부분에 관련된 GPT를 어떤 식의 관점에서 좀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뭐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이 굉장히 좀 미흡했기 때문에 사실 AI 정책들이 뭐 단기에 어떤 정책 기대감을 좀 다 가져가긴 좀 매우 미흡하겠죠. 이 부분은 차기 정부에서 전반적인 AI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예산 배정이라든가 어떤 방향성들이 좀 더 구체화가 좀 된다면 향후에도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기대 요인도 좀 되겠지만 일단 일시적인 어떤 기대감들이 좀 쇠퇴된 것이 좀 맞다. 다만 오픈 AI 뭐 관련된 어떤 CEO와 좀 미팅을 한다든가 새로운 어떤 이 사업 전략들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이 나와준다면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들을 좀 가져갈 수 있겠는데 현재 어떤 이 주가 상황들 좀 감안해봤을 때는 뭐 크게 기대 요인들보다는 그렇게 좀 큰 어떤 정책의 어떤 기대감을 뭐 반영시키진 못한 그런 모습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습니다. 네. 선반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TV 토론에서 이제 구체적인 대안들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였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야겠지만 오픈 AI CSO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미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반등세는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순매도 쪽을 체크를 좀 먼저 해볼 텐데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공통으로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폰 미국 밖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삼성도 같이 거론이 된 상태라서 사실 우려가 안 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잘 버텨주는 듯한 분위기가 좀 있기는 했는데 오늘 그래도 54,300원 강보합 수준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우선 최근에 수급 기점은 외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좀 이어졌는데 5월 16일 기점을 해서 연속적으로 매도세로 좀 일관되고 있는 흐름들. 지금 기관과 외인의 동반 매도도 지금 3거래 연속 좀 나오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SK하이닉스와는 좀 다소 대비됐던 부분들. 특히나 컴퓨텍스 2025에서 제스나 CEO의 어떤 기조들이 친삼성의 행보보다는 SK의 행보, 특히나 SK하이닉스보다도 대만 쪽에 폭스콘이라든가 TSMC와의 어떤 동맹 체제가 확실하게 좀 인식시키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이 국내 반도체 특히나 뭐 삼성전자의 어떤 입지를 위축시키는 좀 계기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일단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뭐 재차 좀 나온 것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일단 중국과의 지금 관세 협상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이죠.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 흐름들을 보면 중국에 대한 이 25%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시행 이후에 애플의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아이폰에 대한 관세가 유예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은 유예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좀 높아진다. 다만 지금 현재 협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국을 좀 압박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도 현재 좀 피해를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구간이라면 충분히 제자리로 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한국과 미국의 통상 협의도 현재 좀 진행 중에 있죠. 만약에 애플에 대한 이 관세가 유예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25%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부분이라면 스마트폰에 대한 북미 시장 점유율을 위축시킬 수 있는 어떤 노이즈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뭐 실적에 좀 타격이 좀 될 수 있는 요인이겠지만 현재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애플과 삼성전자 이외에 미국 시장에서 뭐 다른 뭐 저가형 뭐 스마트폰을 좀 미국인들이 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좀 넓혀갈까 이런 부분에 관련된 저는 퀘스천 마크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시적인 또는 일회성 노이즈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인 노이즈로 판단을 좀 해주셨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53,000원, 54,000원 이 선에서는 항상 좀 지지를 받고 시장에서는 합의를 좀 이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말아 올리면서 보합 수준이긴 한데 오후장까지 좀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일시적, 단기적인 노이즈로 판단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 탑5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먼저 살펴볼게요. 외국인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담아가고 있고요. 3위 종목으로는 현대 로템이 자리합니다. 사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된다라면서 TP가 지금 16만 5천 원까지 제시가 된 상태고요. 라인메탈 쪽도 계속 강세 반등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개장하고 나서 원전주가 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나 싶었는데 소폭이지만 좀 줄여가는 구간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양쪽에서 다 담아가는 종목 중에 하나로 체크됩니다. 일단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도 전체적으로 좀 확산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현대건설은 원전과 더불어서 같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원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원전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이제 4배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장 기준으로 오클로가 23%, 뉴스케일이 19% 넘는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개장하고 나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플러스 켜져 있는 종목들 많이 보이지만 이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순위가 좀 변동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 유리기판입니다. 한 매체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28년에 첨단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도입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유리기판과 관련된 로드맵이 다시 한번 오랜만에 좀 제시가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PI가 23%, 피롭틱스가 13%, YC캠이 9%대 강세 보이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셨을 텐데 오늘은 저가 매수 영향인지 일단 다 들어옵니다. 셀 쪽도 그렇고요. 전고체, 나트륨 이온 쪽도 그렇습니다. 일단 더불어서 AMPC 관련해서 일단 32년에서 31년으로 1년 단축했다라는 부분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를 일단 열어봤고요. 대표님,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원전주의 날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조언을 좀 주실까요? 네, 일단 강조드렸던 것처럼 원전주의 수급의 연속성들이 재차 이어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까지 강할 줄이야. 그렇죠. 좀 예상이 좀 됐겠나 싶은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서 원전주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재차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확장을 위해서 행정명령 4건을 서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원전 강국을 위한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재차 좀 나오고 있었는데 이미 알려진 것처럼 2050년도까지 현재 100기가와트시 규모의 이 원전 발전 비중을 4배 정도 확대시키는 것이죠. 400기가와트시까지 좀 확대하는 것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행정명령의 내용들을 보면 18개월 이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전의 가동 연한 연장을 12개월 내에 승인하는 규제 완화도 좀 포함됐기 때문에 원전의 어떤 건설을 좀 결정하게 된다면 해당돼서 어떤 심사라든가 운영 요건들을 크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내지는 원전의 어떤 가동 연한을 다시금 좀 연장하는 그런 규제들 대폭 좀 해제했던 부분들은 본격적인 어떤 이 친원전 정책의 좀 확장 부분들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 신규 대형 원전 10개의 착공을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방시설이라든가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들과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착공 시기는 전력 수요에 좀 비중해서 추진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아졌었고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좀 확인됐던 내용들 보면 유출된 이 신규 원전이 대형 원전 기수당 한 개 뭐 1기가와트시 내지 한 1.2기가와트시 규모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현재보다 4배 정도 이 원전 발전 비중을 좀 확대시킨다라는 관점에서 좀 도입을 좀 해보면 최초 뭐 이 부분 한 1.5기가와트시까지 좀 추정했을 때 한 200기 정도가 됐었고요. 만약에 현재 운영 기수 정도로 좀 확인을 해보면 240에서 한 260기 정도의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일시적으로 좀 건설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지금 2030년까지 10기, 그다음에 2030년도 이후부터는 20기 이상,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의 이 기수들은 아직까지 좀 파악이 좀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원자력 발전이 미국에서 건설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최근 탈원전 정책도 좀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LNG 관련된 공급들이 다소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 특히나 현재 러시아가 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이 에너지 안보 정책과 좀 귀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유럽 안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어떤 전력 수급에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유럽 주요국의 전력 생산 원가가 굉장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전기세가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친원전 정책으로 좀 선회되는 그런 정책 전환들이 재차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풍력 강자죠. 덴마크의 경우에도 SMR에 관련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4기의 대형 원전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어떤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뭐 전통적인 어떤 신재생 에너지 강국인 뭐 스위스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그런 국가들이 탈원전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좀 회귀됐던 그런 부분들 좀 주시를 해보면 유럽을 좀 주축으로 해서도 원전 도입이 가시성 있는 그리고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SMR 좀 주축으로 해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재차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잘 갈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사실 원전주 강세 보일 때 저희가 대표로 이야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음봉이에요. 물론 아랫골이 달렸고 BHI도 아랫골이가 살짝 달려있긴 한데 역시나 음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그러면 음봉을 좀 보이게 된다면 기회로서 좀 적극 활용해 볼 수도 있는 날일까요, 오늘이?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단기적인 상승폭은 좀 컸죠. 물론 좀 좋은 종목이고 실질적인 원전 수주가 본큐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상 뭐 주기기라든가 원자력 모듈에 관련된 강점을 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수혜 종목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중소형주 종목의 수급도 일부 좀 낙수 효과를 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이제는 그런 정책 기대감들을 많이 주가에 좀 반영했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여기서 연속성을 좀 보이기 위해서는 체코 원전 수주를 좀 시작으로 해서 뭐 미국에 대한 원전 내지는 유럽의 추가적인 어떤 원전 수주 모멘텀들이 재차 좀 어떤 기대 요인들로 좀 작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보다는 좀 하락폭이 좀 큰 낙폭이 좀 과대되는 구간에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구간은 뭐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인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3만 원 이야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4만 1,000원 선 이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내러티브인데 데이터 센터는 짓는데 한 1년에서 1년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 원전은 보통 지으려면 4년에서 6년 정도 이렇게 좀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속도를 원전이 지어지는 속도가 다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 중간 다리 브릿지를 신재생이 메꿔줄 거다라는 시각들이 있던데 사실 신재생은 최근에 이제 이 노이즈가 좀 끼다 보니까 눌린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세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국내 경우에서 해석을 해보면 정책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됐었고 최근에 주가 좀 하락하게 된 배경은 미국의 IRA 관련된 정책이 조기 폐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현실화가 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해당되는 우려감들이 2년 전부터 재차 좀 강조되었던 리스크 요인들이기 때문에 크게 좀 달라진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점은 업황을 정말 회복할 수 있는가. 태양광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이익 개선 지표가 굉장히 좀 악화됐던 부분들. 이 부분이 이번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적자폭을 좀 대폭 좀 축소했거나 일부 이익 개선에 관련된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2분기 이후의 연속성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풍력의 경우에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현재 중단되거나 취소됐던 그런 부분들은 금리와 가장 밀접한 연계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금리 기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좀 이연됐던 그런 부분들이 다만 좀 아쉽고요. 이런 부분들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금리가 점진적인 인하 가능성들이 재차 좀 높아지는 부분들은 대형 해상 프로젝트를 좀 주축으로 한 이 풍력도 충분히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이 풍력 섹터가 좀 크게 이익 훼손됐던 가장 큰 원인은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누적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좀 높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뭐 탄소 중립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저는 풍력의 경우에는 태양광보다는 그래도 업황의 어떤 회복 가능성들은 금리 인하 시그널과 좀 맞물리면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제 태양광의 경우에는 올해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 명확한 이익 개선을 이뤄낸다면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그래도 과거 2년 전보다 좀 더 개선된 업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력도 태양광도 모두 다 업황이 진짜로 회복하는가가 더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풍력을 조금 더 점수 주셨고 태양광은 올해 좀 괜찮다면 내년까지도 이 흐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그 상승폭 확대해 나가면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64% 상승해주면서 2608선, 2600선을 다시 회복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14% 오름세 더 확대해 나가면서 720선을 돌파해서 724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선 현재 개인과 외국인 양쪽에서 모두 물량 담아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55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물량을 더 많이 확대해서 185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기관의 경우에는 70억 원 물량을 지금 내놓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외국인이 물량 담아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함께 사자세 보이면서 외국인 154억 원, 기관은 354억 원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511억 원 물량 팔아치우는 모습도 함께 포착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살펴볼 텐데요. 현재 유통 쪽이 2.4%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업도 1.69% 강합니다. 그리고 오늘 운수 장비 쪽으로 1.4%가량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처럼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다시 되살아나는 흐름 보여주면서 운수 장비 쪽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음식료품이 0.83%대로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잘 갔었던 이 삼양식품, 황제주 등극 이후에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넘게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계장비 쪽이 2.3%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는 에너토크가 현재 15%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계장비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전기전자, 기타 서비스, 화학, 제조, 금융까지 오늘 1%가 넘는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하락하는 업종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 쪽 0.34% 빠지는 모습이고요. 이쪽에서도 음식료, 담배가 0.2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또 체크해 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위치한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오름폭 1% 가까운 오름폭 가져가면서 현재 41,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재건에 시동을 거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나 늘리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서 우리 국내에서도 원전 테마주들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가스터빈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면서 북미 쪽으로도 이런 가스터빈 산업 진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이런 모멘텀들이 합쳐지면서 오늘 또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현재 10%대 급등세 나타내면서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앞으로 호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증권가들의 전망이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보합권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를 내놓으면서 오늘 좀 많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보합권에서 나름 선방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달바글로벌의 경우에는 이 K뷰티의 대어로 꼽히고 있죠.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빠르게 매출 볼륨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10%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3.6%대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거래대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먼저 피롭틱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6%로 2위로 다시 내려앉은 모습인데요. 피롭틱스의 경우에는 이 반도체 유리기판 쪽이죠. 삼성전자가 2028년에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할 것이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장안에서 피롭틱스 16%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PI가 28%대 강세 역시나 나타내면서 8,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눈에 띕니다. 오늘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1.91%대 오름세 가져가면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원전주들이 좀 급등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편 BHI는 그간 원전 관련주로서 좀 상승 모멘텀 많이 받아왔었는데 오늘 장안에서는 조금 조정받아가고 있는 모습도 현재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택 같은 경우에도 4.8%대 급등세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도 14%대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늘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흐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삼성전자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투탑은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2.17%대로 낙폭이 큰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안에서 조금 주목이 되고 있는 점은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그동안 부진 면치 못했지만 오늘 장 안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현재 3.9%대 4%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도 흐름 좋습니다.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 포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빠르게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선 현재 파마리서치만 2.4%가량 좀 큰 폭의 낙폭을 그리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흐름 좋습니다. 특히나 이쪽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강하게 좀 강세 나타내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용 의료기기단도 좀 좋은 흐름 함께 이어가면서 코스닥 시장도 훈풍 받아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특별한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반등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2차 전지 쪽에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더 강하게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